묵직한 향나무 냄새가 서재의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창밖은 서울의 분주한 오후가 흐르고 있었지만 이 방만큼은 시간의 흐름이 비껴간 듯 고요했다. 내 앞에는 수백 년은 됨직한 비자나무 바둑판이 놓여 있었다. 매끄럽게 윤이 나는 표면 위로 흙과 대게 돌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 그리고 그 안에 갇혀있는 나. 장인어른의 마디 굵은 손가락이 백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나는 그 손가락이 회사의 중대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과 겹쳐보았다. 신중하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움직임. 탁! 돌이 나무 위를 때리는 소리는 작지만 날카로웠다. 그 소리는 언제나 내 심장을 향해 던져지는 작은 돌멩이 같았다. 파문을 일으키고 가라앉고 다시 정적이 찾아온다. 이 대국은 놀이가 아니라 신문이었고 나는 언제나 피해자석에 앉아 있었다. 이 바둑판은 내 인생의 축소판이다. 아내와 결혼하며 얻게 된 이 모든 것들, 그룹의 상무라는 직함, 강남의 고급 빌라,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 그것들은 모두 내 영토, 나의 집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 집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다. 모든 길목은 장인어른의 돌에 의해 막혀 있었고 나는 그저 그가 허락한 좁은 공간 안에서 숨쉬고 있을 뿐이었다. 시선은 바둑판에 고정한 채 나는 다음 수를 계산했다. 아니, 계산하는 척했다. 사실 내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어젯밤 아내가 던졌던 말, 아버지가 당신 요즘 하는 일 마음에 안 드신대요. 정신 차려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내이기 이전에 이 왕국의 공주였고 나는 그녀의 부마였다. 나는 가장 안전한 수를 선택했다. 기존의 집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수. 공격도 모험도 아닌 그저 현상 유지를 위한 몸부림. 이것이 내가 배운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다. 장인어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바둑판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태민아, 내 아버님, 내 바둑은 너무 정직해서 탈이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내 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모든 걸 지키려다간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되지. 때로는 내 집 한 귀퉁이를 내주고 적의 심장부로 뛰어들어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또 한 번의 탁 소리와 함께 백돌 하나가 내 세력의 가장 약한 고리에 놓였다. 치명적인 급소였다. 순식간에 공들여 쌓아 올린 내 집의 절반이 숨통을 위협받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내가 몇 시간을 고민해도 두지 못할 수를 단 몇 초 만에 결정했다. 결국 나는 돌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제가 졌습니다. 목소리는 간신히 기어나왔다. 패배는 익숙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멸의 무게는 매번 적응되지 않았다. 장인어른은 그제야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보는 듯한 무감각한 시선이었다. 실력이 늘지 않는군. 재능이 없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나갔다. 나는 텅 빈 바둑판 앞에 한참을 더 앉아 있었다. 반상 위에는 방금 끝난 대국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완벽하게 살아있는 백의 대마와 곳곳이 끊어져 겨우 숨만 붙어있는 흙돌들. 나는 그중 흙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이것이 나였다. 잘 짜인 판 위에서 제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결국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소모품. 이 답답한 질식감 속에서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이 판을 뒤엎을 수 있는 금지된 수를 두고 싶다는 위험한 갈망을 느꼈다. 결국 장인어른은 새로운 처방을 내렸다. 내가 아니라 내 바둑에 대한 처방이었다. 국내 최고의 여성 프로기사 출신으로 지금은 소수 정예의 제자들만 가르친다는 기원의 원장, 윤서화. 그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아내가 건넸을 때 나는 또 하나의 감시자가 붙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기원은 인사동의 낡은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삐걱이는 나무 계단을 오르자 짙은 묵향과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나를 맞았다. 시간의 덮개가 내려앉은 공간이었다. 장인어른의 서재와는 다른 종류의 무게감. 그곳이 권력의 무게였다면 이곳은 시간의 무게였다. 한 여인이 창가에 서서 홀로 바둑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목선이 하얗고 가늘었다. 소란스러운 내 도착에도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바둑판 위의 세계에 온전히 침잠한 듯 보였다. 내가 헛기침을 하고 나서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윤서아.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깊은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나를 훑는 것이 아니라 마치 투과해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맑고 고요한 눈. 그 앞에 서자 나는 처음으로 발가벗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재벌그룹의 상무 강태민이 아니라 그냥 한 남자가 되어버린 느낌. 강태민 상무님 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시간 맞춰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상무님의 기풍을 보고 싶습니다. 저와 한 수 두시지요. 우리는 말없이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돌을 가렸고 내가 흙을 잡게 되었다. 첫 수를 놓는 순간부터 나는 위축되었다. 장인어른과의 대국과는 또 다른 압박감이었다. 장인어른은 나를 짓누르려 했지만 이 여자는 나를 해부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두었다. 집을 지키고 연결을 공고히 하며 위험한 싸움은 최대한 피했다. 내 삶의 방식이 그대로 투영된 바둑이었다. 그녀는 거의 생각하는 시간도 없이 돌을 놓았다. 탁, 탁 하고 울리는 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이 판의 모든 경로를 알고 있다는 듯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판세는 이미 기울어 있었다. 나의 흑돌들은 사방이 포위된 채 겨우 연명하고 있었고 그녀의 백돌들은 유유히 중앙을 장악하며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또 한 번의 완벽한 패배.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겼다는 기색도 없이 그저 조용히 바둑판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나는 그녀가 내릴 평가를 기다렸다. 기본기가 부족하다, 수일기가 약하다 같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온 말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 밖의 것이었다. 상무님의 바둑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고요한 눈동자 속에 내가 비쳤다. 길이 너무 빤히 보여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가장 위험한 곳에 돌을 놓아야 할 때도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천둥처럼 울렸다. 위험한 곳. 장인어른이 말한 적의 심장보와 같은 말이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 장인어른의 말은 훈계였지만 그녀의 말은 유혹에 가까웠다. 그녀는 내 흑돌 하나를 집어들더니 자신의 백대마 한가운데 누가 봐도 자살 행위인 곳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예를 들면 이런 곳이요. 그 돌 하나로 인해 완박해 보였던 백의 진영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물론 그 돌은 금방 잡히겠지만 그 대가로 나는 다른 곳에서 숨 쉴 공간을 얻을 수 있었다. 파격, 변칙, 그리고 금지된 유혹. 그녀는 나를 본 것이 아니었다. 내 안에서 이 판을 뒤엎고 싶어 울부짖고 있던 또 다른 나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다. 이 여자는 위험했다. 그날 이후 기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이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2번, 오후에 2시간은 오롯이 나와 그녀, 그리고 바둑판만이 존재하는 시간이 되었다. 장인어른의 감시라는 본래의 목적은 희미해지고 그 시간은 숨막히는 현실로부터의 유일한 도피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윤서화는 말이 많은 스승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돌을 놓으면 한참 동안 침묵하며 판을 응시했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내 수의 의미와 결과를 곱씹어야 했다. 그녀의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분위기로, 눈빛으로, 그리고 때로는 아주 미묘한 스킨십으로 이루어졌다. 자세가 흐트러졌습니다. 그날도 나는 어김없이 수세에 몰려 있었다.
초조함에 상체를 바둑판 쪽으로 바싹 숙이자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뒤로 다가왔다. 등 뒤로 느껴지는 그녀의 인기척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어깨에 힘을 빼세요. 시야가 좁아지면 더 큰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가볍게 짚었다. 얇은 셔츠 위로 전해지는 서늘한 손의 감촉. 나는 숨을 멈췄다. 고요한 기원한 묵향과 섞여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난초향이 코 속으로 스며들었다. 향수 같지는 않았다. 않아도 그녀가 쓰는 비누나 샴푸의 향일 것이다. 그 사적인 향기는 이 고요한 공간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그녀의 손은 내 어깨를 지나 팔을 타고 내려왔다. 그리고 바둑돌을 쥔 내 손 위를 부드럽게 덮었다. 돌을 이렇게 잡으면 너무 많은 의도가 보입니다. 그녀는 내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서 자세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스칠 때마다 미세한 전류가 흘렀다. 바둑돌을 잡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금지된 춤의 스텝을 배우는 기분이었다. 어깨를 스치는 그녀의 머리카락, 귓가에 낮게 울리는 목소리, 내 손을 감싼 그녀의 체온. 그 모든 감각들이 뒤섞여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바둑판 위의 흙과 백은 의미를 잃고 그저 무늬처럼 보였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오직 그녀의 존재감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을 때 나는 간신히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다시 더 보시죠.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한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 혼자만의 열병이었을까?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계산된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었다. 내가 어디까지 흔들리는지, 어디까지 다가올 수 있는지. 그날의 대국은 결국 나의 패배로 끝났지만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다. 기원을 나서는 내내 손등에는 그녀의 감촉이, 코끝에는 그녀의 향기가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다음 지도 시간 나는 의식적으로 그녀가 골라주었던 넥타이를 메고 갔다. 그녀가 좋아하는 푸른색 계열이었다. 그녀는 내 넥타이를 잠시 응시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대국이 시작되자마자 이전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수로 나를 몰아붙였다. 그것은 그녀의 대답이었다. 당신의 신호를 받았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정도의 압박을 견딜 수 있는가? 나는 그녀의 도발을 응했다. 무모해 보이는 싸움을 걸고 내 집을 내주면서까지 그녀의 영토로 뛰어들었다.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지만 처음으로 장인어른이 아닌 내 의지로 판을 흔들어 본 대국이었다. 대국이 끝나고 우리는 말없이 차를 마셨다. 찻잔을 든 그녀의 손목이 유난히 가늘어 보였다. 오늘 바둑은 상무님답지 않았습니다. 그게 칭찬입니까? 아니면? 위험한 수였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흥미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덕분에 아주 재미있는 대국이 되었네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이미 바둑판 밖에서 또 다른 대국을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녀가 가르쳐준 대로 가장 위험한 곳에 돌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장인어른과의 주말 대국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겼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돌을 거두게 만들었다. 서화가 알려준 금지된 수 덕분이었다. 내 집 깊숙이 들어온 그의 대마를 잡는 대신 오히려 내 돌을 버려가며 그의 다른 집을 초토화시키는 변칙적인 수. 장인어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결국 제풀에 무너졌다. 서재를 나서는 내 등 뒤로 장인어른의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와 박혔다. 네 바둑이 아니구나. 칭찬이 아닌 서늘한 경고였다. 그는 내 실력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누군가의 그림자를 본 것이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승리의 쾌감은 죄책감과 뒤섞여 기묘한 흥분을 만들어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윤서와의 얼굴과 그녀가 놓았던 그 파격적인 한 수가 맴돌았다.
나는 자정 넘어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아버님을 이겼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보내고 나서야 후회했다. 너무 속보이는 행동이었다. 답장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몇 분 뒤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그 한 문장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단순한 바둑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홀린 듯 다시 문자를 입력했다. 더 배우고 싶습니다. 판을 뒤집는 법을. 이번에는 답장이 바로 왔다. 기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오시죠. 단호한 거절. 역시 너무 나갔던 걸까? 실망감이 밀려오는 순간 다시 한번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에게서 온 두 번째 메시지였다. 하지만 제 집 서재에도 바둑판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낯선 주소가 찍혀 있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명백한 초대였다. 거부할 수 없는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제안. 나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이 선을 넘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하지만 내 안의 무언가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이 지긋지긋한 바둑판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는 저 너머에 있다고. 그녀의 집은 기원에서 멀지 않은 고즈넉한 한옥이었다. 늦은 밤 달빛 아래 고요히 서 있는 한옥의 모습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삐걱이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잘 가꿔진 작은 정원과 함께 서화가 나를 맞았다. 평소의 단정한 옷차림이 아닌 헐렁한 실크 가운 하나만을 걸친 모습이었다. 느슨하게 묶인 허리띠 아래로 그녀의 몸의 곡선이 은은하게 드러났다. 젖은 머리카락에서는 방금 샤워를 마친 듯 맑은 비누향이 피어올랐다.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부드러웠다. 들어오세요.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를 따라 들어간 서재는 기원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다. 더 작고 더 사적인 공간. 방 한가운데에는 역시 낡은 바둑판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지 않고 내 옆으로 다가와 섰다. 그리고는 바둑판을 손으로 쓸며 나지막이 말했다. 바둑판 위에서의 패배는 괜찮아요. 얼마든지 복귀하고 다시 두면 되니까. 그녀의 시선이 바둑판에서 나에게로 옮겨왔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반짝였다. 하지만 인생의 대국에서 지면 안 되죠. 그녀는 내 넥타이 격으로 손을 뻗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손가락은 넥타이를 스치듯 지나 내 셔츠의 첫 번째 단추에 닿았다. 오늘 밤 판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신의 한 수에 대해 개인 과외를 해드릴게요.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내가 이미 이 대국에서 졌다는 것을, 아니 기꺼이 그녀의 포로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셔츠의 첫 단추를 풀어내는 그 찰나의 순간 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아득해지고 오직 내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쿵쿵 울리는 소리와 그녀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낡은 한옥에 나무 기둥을 스치고 들어오는 밤 공기는 서늘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내 피부는 불에 댄 듯 뜨거웠다. 그녀는 나를 이끌어 바둑판 앞에 앉혔다. 하지만 돌을 두기 위함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정갈한 나무판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갈아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 같았다. 그 안으로 빠져들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위험한 고요함.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유혹이었다. 어느 순간이었을까? 내 손이 혹은 그녀의 손이 바둑판을 스쳤다. 단단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던 흑돌과 백돌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탁, 타닥 하고 돌들이 마룻바닥에 흩어지는 소리는 마치 내 안에서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정교하게 짜인 포석도 치열했던 수싸움의 흔적도 모두 사라졌다. 판이 엎어졌다. 질서가 사라진 그곳에 원초적인 혼돈과 욕망만이 남았다. 그녀의 실크 가운이 스치는 소리, 창호지 문을 흔드는 밤바람 소리, 서로의 가빠지는 숨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맑은 비누 향과 내 몸에서 나는 희미한 위스키 향이 뒤섞여 낯설고도 관능적인 공기를 만들어냈다. 시야는 흐릿해지고 모든 감각은 예민하게 곤두섰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견고한 성벽, 안전했던 나의 집, 그 모든 경계가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패배였지만 동시에 생전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해방이었다. 정신이 들었을 때 동쪽 창으로 희미한 여명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낯선 방에 홀로 누워 있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녀의 온기는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욱신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어젯밤에 전투가 벌어졌던 서재의 풍경을. 바닥에는 흑돌과 백돌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다. 마치 격렬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전장 같았다. 몇몇 돌들은 가구 밑으로 굴러들어가 보이지도 않았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 텅 빈 바둑판만이 섬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헝클어진 넥타이를 무의식적으로 매만졌다. 죄책감이 목을 조여왔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감정이 온몸을 지배했다. 의기양양한 만족감, 그리고 이 위험한 게임을 재속하고 싶다는 끔찍한 갈망. 그때 등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느새 옷을 갈아입은 그녀는 어젯밤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단정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돌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려다보며 내면의 독백처럼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 목소리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지만 내 심장을 꿰뚫었다. 첫 번째 돌은 놓아졌다. 이제 그는 스스로 판을 무너뜨리겠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녀의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가 이기기 위해 기꺼이 버릴 가장 치명적인 사실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에게 지난밤은 열정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의 일부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머릿속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나는 덫에 걸렸다. 그리고 그 덫이 달콤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세상을 보는 나의 눈이 달라졌다. 아내의 잔소리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했다. 장인어른의 압박은 여전히 숨막혔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었다. 나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의 세계, 윤서화라는 완벽한 탈출구가 생겼기 때문이다. 우리의 심야 전략회의는 일상이 되었다. 때로는 그녀의 집에서, 때로는 아무도 없는 기원에서 우리는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하지만 우리가 두는 것은 더 이상 다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경계를 탐색하고 심경을 자극하고 상대를 내게 종속시키려는 교묘한 권력 게임이었다. 그녀는 나를 조련하는 최고의 조련사였다. 장인어른과의 대국을 앞두고 있을 때면 그녀는 의도적으로 나를 애태웠다. 만나주지 않거나 늦은 밤 보낸 문자 메시지에 짧은 단답으로만 응수했다. 그녀의 무관심에 안달이나 대국에 집중하지 못하고 패배한 날이면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불렀다. 그리고는 패배감에 젖은 나에게 승리보다 더 달콤한 위로를 건넸다. 그녀는 내게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가며 휘두르고 있었다. 오늘 대국은 왜 지셨을까요? 아무도 없는 기원, 그녀는 내 기보를 복귀하며 나지막에 물었다. 집중하지 못해서입니다. 왜 집중하지 못하셨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당신 생각 때문에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뱉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졌다는 듯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바둑판 위로 손을 뻗어내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때로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전투에서 져주는 것도 전략입니다, 상무님. 그녀의 말은 언제나 이중적인 의미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위로하는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통제 아래 있음을 상기시켰다. 나는 그녀가 설계한 게임의 판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다. 중독이었다.
그녀가 주는 쾌락과 고통의 순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어느 날 아내가 내 셔츠에 묻은 옅은 난초향을 맡았다. 향수 바꿨어요? 낯선 향인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겨우 표정을 관리하며 대답했다. 아니, 새로 거래 시작한 회사 대표한테서 나는 향인가 보지.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고 내 삶은 점점 더 두 개의 세계로 분리되었다. 낮에는 재벌가의 충실한 사위이자 유능한 상무로, 밤에는 한 여자와의 금지된 관계에 모든 것을 거는 위험한 도박꾼으로. 이중생활의 피로는 극심했지만 그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주는 스릴은 그 어떤 마약보다 강렬했다. 나는 이제 바둑이 아니라 서화와의 관계에서 이기고 싶어졌다. 그녀의 고요한 눈동자를 흔들고 그 완벽한 평정심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녀가 나를 단순한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한 남자로 바라보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도발을 시작했다. 일부러 아내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모습을 그녀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녀와의 약속 직전에 급한 집안일이 생겼다며 취소하기도 했다. 그녀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질투 혹은 아주 작은 실망이라도.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처럼 고요했다. 내 유치한 도발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내 행동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더 높은 차원의 수로 응수했다. 가정적인 남편의 모습 보기 좋네요. 장인어른께서도 흡족해 하시겠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당신이 돌아갈 곳이 어딘지 잊지 마 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이길 수 없었다. 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것은 언제나 그녀였고 나는 그저 따를 뿐이었다. 관계는 깊어질수록 나를 올가매는 덫이 되어 갔다. 이 유혹의 루프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금요일 오후였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무거웠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다. 어젯밤 서화와 마신 와인 때문인지 아니면 점점 더 위태로워지는 이중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예정보다 조금 일찍 회사에서 나와 기원으로 향했다. 비 오는 날의 기원은 평소보다 더 고요하고 아늑할 터였다. 그녀가 내려주는 따뜻한 차 한 잔이면 이 지긋지긋한 두통도 가라앉을 것 같았다. 삐걱이는 나무 계단을 올라 기원문을 열었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윤서화와 내 아내 혜진이 마주 앉아 있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빗소리, 풍경소리, 내 심장소리까지도. 아내는 평소처럼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고 서화는 늘 그렇듯 단정하고 고요했다. 하지만 두 여자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것은 단순한 어색함이 아니었다. 서로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는 암사자들의 팽팽한 대치였다. 어떻게 된 거지? 혜진이 이곳을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머, 여보, 일찍 왔네요. 혜진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는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가면처럼 느껴졌다.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아버님께 말씀만 듣던 사범님인데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정말 소문대로 미인이시네요. 아내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미인이라는 단어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것은 서화를 향한 칭찬이 아니라 명백한 경고였다. 서화는 옅은 미소로 응수했다. 과찬이십니다, 사모님. 상무님께서 워낙 재능이 뛰어나셔서 제가 가르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두 여자는 나를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칼날을 주고받았다. 나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내 아내의 세계와 내 비밀의 세계, 절대 만나서는 안 될 두 개의 행성이 정면으로 충돌한 순간이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화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주 친밀한 동작으로 그녀의 어깨에 놓인 실밥을 떼어주는 척하며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다. 너무 작은 소리라 나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서화의 눈빛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한 거지?
혜진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에게로 와 팔짱을 꼈다. 우리 이제 그만 가볼까요? 저녁 식사 예약해놨는데 늦겠어요. 나는 차마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 서화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평정을 되찾은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 숨겨진 거대한 폭풍을 느낄 수 있었다. 기원을 나서며 아내가 내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저 여자 정리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다. 그녀의 소유물에 감히 다른 여자의 향기가 묻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서화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못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반복하며 밤을 새웠다.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한 여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했다. 이제 나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안정적이지만 숨막히는 나의 왕국, 혹은 위험하지만 자유로운 그녀의 세계.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온전히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두 여왕의 체스판 위에 놓인 언제든 희생될 수 있는 킹일 뿐이었다. 아내의 경고 이후 며칠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이 흘렀다. 집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고 아내는 나를 그림자처럼 감시했다. 그녀는 내 모든 통화 기록과 카드 내역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서화에게 연락할 방법은 없었다. 아니,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를 만나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에게 가고 싶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비겁하게 침묵을 선택했다. 결국 장인어른의 호출이 떨어졌다. 그의 서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바둑판은 치워져 있었고 그는 나를 마주보고 앉았다. 그 여자, 만나지 마라. 단도직입적인 명령이었다. 질문도 설명도 없었다. 혜진이가 다 얘기하더구나. 니놈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다고. 일에 집중 못하고 딴 생각이나 하고 다닌다고. 그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앞에 던졌다. 네가 만나고 다니는 그 여자, 윤서화. 어떤 여자인지는 알고 만나는 거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윤서화에 대한 신상 정보와 그녀의 죽은 남편에 대한 자료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녀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벤처기업이 몇 년 전 우리 그룹의 무자비한 인수합병 과정에서 부도가 났다는 기록을. 그로 인해 그녀의 남편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왔다. 모든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그녀의 의도적인 접근, 내게 가르쳐준 금지된 수, 장인어른에 대한 미묘한 적개심, 그리고 나를 향한 그 깊이를 알 수 없던 눈빛까지. 그것은 유혹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이용해 내 가문을 무너뜨리려는 정교하게 설계된 복수극이었다. 나는 그녀의 게임에서 사랑에 빠진 어리석은 말이었을 뿐이다. 정신이 들어?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하마터면 집안 전체가 저런 꽃뱀한테 물릴 뻔했어. 당장 정리해. 기원도 폐쇄시키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해.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재를 걸어 나왔다. 배신감에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이상하게 그녀가 이해되었다. 그녀의 슬픔과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원수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윤서화였다. 나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만나야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처음 만났던 기원에서 다시 마주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다. 아마 장인어른 쪽에서 이미 손을 썼을 것이다. 이제 다 아셨겠지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왜 상무님께 접근했는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를 원망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이만 끝내시죠. 상무님은 상무님의 세계로, 저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아주 옅은 물기가 어렸다. 복수가 끝나면 그녀에게는 무엇이 남는단 말인가.
그때였다. 내 휴대폰으로 익명의 소포가 도착했다는 알림 문자가 왔다. 수신인은 장인어른이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서화가 준비한 마지막 한 수라는 것을 깨달았다. 위기가 닥치자 그녀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뭘 보낸 겁니까? 상무님 아버님께 작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제 남편의 유품인 낡은 바둑돌 하나와 그가 마지막으로 읽던 신문 기사를요. 그것은 우리 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내부 고발 기사였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를 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판을 끝장낼 폭탄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진짜 의도를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무너뜨리려던 것이 아니었다. 나를 이용해 이 부패한 왕국 전차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역시 파멸할 운명이었다. 나는 그녀의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맞았다. 승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시킬 가장 중요한 패석, 패실.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다. 장인어른은 서화가 보낸 선물을 받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결국 그녀를 건드리지 못했다. 그녀가 쥔 패는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위험했다. 대신 모든 분노는 나에게로 향했다. 나는 그룹 내 모든 지위에서 해제되었고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하루아침에 나는 내가 속해 있던 세계에서 완벽하게 추방되었다.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오피스텔에 홀로 앉아 있을 때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자는 말도 없이 그냥 주소 하나만 찍혀 있었다. 늘 가던 기원이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다. 기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삐걱이는 계단을 오르자 묵향과 함께 그녀가 나를 맞았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고요했다. 우리는 예전처럼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하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아슬아슬한 긴장감 대신 모든 것을 겪어낸 사람들의 기묘한 평온함이 흘렀다. 그녀가 먼저 찻잔을 내밀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괜찮으십니까?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의 확인이었다.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괜찮을 리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하네요. 정말 그랬다. 평생을 나를 억누르던 갑옷이 벗겨진 기분이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사위도 어느 그룹의 상무도 아니었다. 그저 강태민, 한 사람의 남자일 뿐이었다. 당신은 뭘 얻었습니까? 내가 물었다. 복수는? 성공했나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복수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부당한 판을 끝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흩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은 바둑돌들을 향했다. 그러기 위해선 판 위에서 가장 강한 돌을 흔들어야 했고, 그게 당신이었어요. 결국 나는 그녀의 계획에 동참한 공범이었던 셈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녀가 파놓은 함정에 빠졌지만 그 함정은 나를 파멸시킨 동시에 해방시켰다.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우리는 위험한 파트너가 되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비밀을 공유하고 서로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패를 손에 쥔 채 그녀는 우리 그룹의 치부를 쥐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복수 계획 전체를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경계하며 다음 수를 계획해야 하는 불안한 동맹 관계에 놓였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바둑통을 열어 흑돌 하나를 집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강태민 씨. 그녀는 처음으로 나를 상무님이 아닌 내 이름으로 불렀다. 어떤 수를 두실 건가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나를 시험하거나 유혹하지 않았다. 그저 동등한 파트셔의 다음 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에 들린 흑돌과 텅 빈 바둑판을 번갈아 보았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억압받던 삶, 금지된 유혹, 파멸,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유. 나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천천히 손을 뻗어 백돌 하나를 집었다. 그리고 바둑판의 가장 예측 불가능한 곳, 천원,
편연, 바로 그 중앙에 돌을 놓았다. 그것은 정석에도 없는 무모하고도 오만한 첫수였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내 돌이 바둑판에 닿는 순간 서화의 입가에 아주 옅은 그러나 진심이 담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내 도전을 받아들인 것이다. 진짜 대국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